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노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그런 짓을 했던 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땐 저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2층짜리 양옥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게다가 저희 삼남매도 취미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절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도 친구들은 김밥만 싸오는데 저는 늘 김밥에 소세지에 과일에 이것저것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3단 도시락으로 싸가곤 했었거든요. 우와, 무슨 도시락이 이렇게 푸짐해? 호준아, 너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 나도 이런 도시락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뭐든지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그만두시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저랑 동생들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이제 피아노랑 그 바이올린은 그만두고 공부만 하는 게 어떠니? 이미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남기면 되잖니? 그러자 제 여동생이 울고불고 하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싫어요. 저 선생님이 바이올린에 재능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 바이올린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냥 계속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저와 동생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학원과 과외도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반찬 가지수도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입던 것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언젠가부턴 아버지가 맨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유, 당신 내가 시장 볼 때 가격 비교해가면서 100원이라도 더 싼 걸로 사라고 했지? 지금 우리 형편에 예전처럼 먹으면 거지꼴 되는 거 몰라? 그러다가 결국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가 저희 집 TV, 냉장고, 피아노 등 온갖 곳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요즘 말로 금수저였던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흙수저로 몰락하고 2층 양옥집에서 작은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아버진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주고 빚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시고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생활은 예전과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동생들과 방도 다 따로 썼었는데 이젠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거실에 상 펴놓고 공부를 하고 좁은 방에서 서로 낑겨서 자야만 했어요. 게다가 이젠 맨날 라면만 먹는 데다 쌀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속상해서 매일 술을 먹고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이야. 남들보다 잘 나가면서 처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했었는데 이젠 빚 갚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한심한 꼴이냐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매일 술만 드시던 아버진 제가 고3 때쯤에 당뇨병까지 심하게 앓게 되셨어요. 결국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기도 힘든 정도까지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장남으로서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말리는 거예요. 호준아, 너 진짜로 대학 안 갈 거니? 너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첫 등록금만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다음부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노려보면 되잖아. 선생님, 전 제가 대학 가는 것보다 저희 집안이 얼른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학금이 마음먹는다고 무조건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당시 저희 부모님한테 8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다 보니 어머니 혼자서 갚는 건 무리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가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저보고 독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호준아, 우리 오늘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갈 건데 너 또 안 갈 거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일만 하고 술도 한 잔 안 마시냐? 형, 죄송한데 저한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저 빼고 가세요. 술 한 잔 사 마실 돈 있으면 빚부터 갚는 게 더 중요해서요. 제가 하도 궁상맞게 사니까 같이 일하는 형들이 술을 사준다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다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것 같아 사양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매일 공장과 집만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20%만 남기고 다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저한테 청춘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발가락까지 절단하는 사태가 오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발톱을 깎다가 감염이 되었는데 그게 괴사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남인 제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동생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영아, 이내야, 너희들은 무슨 일 있어도 대학은 꼭 가야 한다. 알았지? 일단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 형,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하던 형도 대학 포기하고 일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가? 나도 그냥 형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래. 아니야. 집안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는 건 장남인 나 하나로 족하니까 너희들은 꼭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더 있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결국 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호준아, 나 때문에 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이 아빠가 몸만 좀 건강했어도 널 이렇게 고생시킬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전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진 건강관리 열심히 할 생각만 하세요. 이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가락까지 그렇게 되셨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맨날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까끌까끌한 모래사장을 밟는 것 같다고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러다가 결국 제가 25살 때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큰 충격에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말도 안 돼. 평생 다리 한쪽 없이 살아야 하다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리까지 잃어야 하냔 말이야. 전 그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엔 사장님 하면서 대접받고 살던 저희 아버지가 이젠 한쪽 다리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이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건강하시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진 수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시고 한동안은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전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제가 잘 다니고 있던 공장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턴 아예 기약도 없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장 사장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술값에 몇백만 원씩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끼리 다 같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성 사장은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라. 하지만 공장 사장은 돈이 없다며 하산 신청을 해버리더군요. 결국 저랑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밀린 월급도 못 받은 채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후 저는 다른 공장으로 이직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한텐 청춘이라는 건 없었어요. 호준아, 우리 오늘 일 끝나고 나이트 나갈래? 너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잖아. 맨날 공장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여자 좀 만나봐야지. 여잔 무슨 여자야. 난 필요 없으니까 너네끼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당시 제 머릿속엔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밖에 없었어요. 친구도 여자도 안 만나고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가며 일한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제 나이 30살 때 결국 집안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후준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빚을 다 갚기는커녕 계속 빚이 늘어나기만 했을 거야. 내가 못한 우리 집안 가장 역할을 아들인 네가 다 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러자 제 동생들도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취업했으니까 우리한테 있는 학자금 대출은 걱정하지 마.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거니까 앞으로는 오빠도 오빠를 위해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저희 집은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이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빚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저도 월급 받은 걸로 저축을 하며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들은 진작에 다 해오고 있는 거였는데 전 이제서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늘 꿈꿔오던 평범한 생활을 하다 3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투도 정말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보고 나중에 저랑 둘이 있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아버님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세상에 피부가 괴사해서 다리 절단해야 되다니. 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픈데 그걸 다 견뎌내고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이 아프시는 바람에 오빠가 그동안 고생 그렇게 많이 했다며?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가족들 전부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전 그렇게 마음이 예쁜 아내와 30대 중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처갓집도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 20평짜리 작은 전셋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전 아내한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낡고 작은 전셋집에 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나중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줄게.
이렇게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내는 제가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서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도 잘해주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정말 살갑게 굴더라고요. 특히 저와 어머니랑 같이 음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어머님, 오늘도 아버님 식단은 따로 만드시는 거죠? 저 지난번에 아버님이 당뇨 식단 드시는 거 보고 책이랑 인터넷으로 공부 진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피곤하실 때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아버님 건강에 딱 좋게끔 식단표까지 짜서 준비해드릴게요. 아이고, 그걸 또 따로 공부까지 해온 거야? 아유, 시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며느리의 정성이 장난이 아니네. 이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를 안 예뻐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을 챙기는 아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처가에 자주 찾아가고 가더라도 절대 빈손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가에 자주 갔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랑 진짜 친했는데 갈 때마다 장모한테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는 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일주일 내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시집가기 전까지 엄마랑 찰싹 붙어있던 애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한 거 있지? 저희 아내와 장모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희 처제와 처남이 이러더라고요. 형부, 우리 언니 맨날 엄마 타령만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언니랑 제일 친하더니 아직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매형. 전 어릴 때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큰 누나만 엄마 친딸이고 저랑 작은 누난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자식이 셋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딸하고만 맨날 붙어 다니냐고요. 처제랑 처남이 조금 질투하는 것 같긴 했지만 전 그래도 아내가 장모와 사이가 좋은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서로 맨날 싸우고 대면대면한 집안보단 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았거든요. 아낸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때도 장모님이 저희 집에 엄청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과 가까워서 그런지 식당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도 자주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장모님, 또 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엄청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예쁜 손주들 보러 오는데 피곤하게 뭐가 피곤해. 그리고 원래 여자네 애 낳으면 친정엄마가 더 그리운 법이거든. 안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 껌딱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자주 와야 우리 딸이 더 기운이 나지. 그 후 아내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부터 장모네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식당에 가면 장모가 절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와서 먹게. 내가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워줄게. 엄마, 장서방이 그렇게 좋아요? 맨날 이만 보면 밥 차려준다고 하고 나 좀 서운한데요? 현숙이 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모르니? 장서방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넌 우리 손주들이나 더 챙겨. 저희 장인어른도 정말 인자하신 분이셨는데 가끔씩 저한테 술을 사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애 둘이나 키우느라 어깨가 많이 무겁지? 원래 가장이라는 자리가 참 힘든 거야. 남자들도 힘들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일을 꽉 깨물고 열심히 일만 하게 되지 않나. 나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네 고충을 다 알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게나.
전 이렇게 처가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한테 조금씩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엔 아내가 장모와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게 좀 정도가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서운한 마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맨날 일 끝나고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한다면서 밤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고 식당 쉬는 날에도 맨날 장모님이랑 어딜 가버리니까 우리 애들도 맨날 찬밥이잖아. 내가 우리 엄마랑 붙어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럴수록 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효도를 하는 것뿐이라며 제 말을 듣질 않더군요. 게다가 언젠가부턴 장모랑 어울려 다니면서 자꾸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장모와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커플티를 샀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보, 난 지금 돈 한 푼 아끼려고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데 당신 요즘에 씀씀이가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엄마랑 같이 이 정도는 입을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리고 언제 내가 당신 보고 커피 한 잔 사 먹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돈 아낀다고 스스로 한 거면서 왜 나한테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 전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엔 대화가 참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 말이 안 통하는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이 자꾸만 장모한테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장인어른이 저보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만났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아휴, 내가 자네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밖에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우리 애들도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자네한테 하소연하려고 불렀네. 사실 자네 장모가 집안을 아주 말아먹어버렸어. 자꾸만 헛바람이 들어서 장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더니만 얼마 전에 무슨 등급을 채우면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면서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온 거야. 네?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왔다고요? 그거 무슨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일세. 그 이상한 다단계 빠지는 바람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 다 날리고 이제 자네 장모가 운영하는 그 식당까지 팔아버리게 생겼다니까. 예전부터 그 옆에 내가 돈 개념 없는 건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사고를 더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혼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렸네. 그랬더니 아주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어른한테 들어보니까 장모뿐만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 중에 그 다단계에 빠져서 돈 날린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는 가게를 팔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는데 신용카드를 못 만들다 보니까 장인어른 카드로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자꾸 장모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많이 놀러를 다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턴 장모만 챙기느라 저희 부모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길래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두 아이 아빠로서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신발이 닳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결혼 12년 만에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돈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저희 네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약속했었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고 허름한 전셋집에 살지만 언젠간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어엿한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이사 갈 집 좀 같이 알아보자고 했더니 이상하게 아내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아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거 너무 귀찮단 말이야. 난 솔직히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이사를 가야겠어? 전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아내도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내는 이사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귀찮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서야 아내가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평소에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믿고 맡겼었는데 어느 날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딸랑 2천만 원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날 아내한테 따졌더니 아내가 이러더군요. 아,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내가 좀 빌려드렸어. 내가 요즘에 좀 바빠서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나 보네. 뭐라고? 깜빡해?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장인 장모님한테 빌려드릴 수가 있어? 아무리 당신이 돈 관리를 했어도 그런 큰 돈은 당연히 나랑 상의라고 했었어야지. 아니,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해. 어차피 우린 젊으니까 그 돈 또 벌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피땀 흘려 12년 동안 모은 돈을 말도 없이 그렇게 빌려줘 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나 30살 될 때까지 우리 집안 일으키느라고 돈 한 푼 못 모아봤어. 그러다가 30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겪어보게 됐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12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이었단 말이야. 당신이 장모님이랑 돈 쓰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난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신발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 신었어. 우리 애들한테도 사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돈 아끼느라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었는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장인 장모님한테 떡하니 빌려드릴 수가 있냐고? 그럼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우리 엄마 아빠를 계속 그 낡은 전셋집에서 살게 해드려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젠 전셋집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잖아. 그럼 우린 전세 안 살아? 우리도 전세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건 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거 하나만 보고 여태까지 달려온 거였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노력했던 걸 당신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떡해. 당신도 내가 우리 엄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 알잖아.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부탁 안 했으면 그 돈 안 빌려줬을 거야. 뭐라고? 장모님이 당신한테 울면서 부탁했다고? 참나, 그렇게 큰 돈을 자식한테서 뜯어가는 부모가 어딨어? 나 당신 말 못 믿겠으니까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서 아니면 절대 가만 안 둬.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바로 장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 아내한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 맞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맞네. 내가 자네 덕분에 올 겨울부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그 돈 모으려고 12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 돈 애들 엄마가 저랑 상의하고 빌려드린 거 아니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저 그 돈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유, 자네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나?
자넨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이 돈 없어도 되잖아. 그냥 이 돈은 우리가 잘 쓸 테니 자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게나.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울분이 터져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장모는 그렇다고 쳐도 장인어른만큼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장인어른을 찾아가 아내한테 돈을 빌려 이사 가시는 게 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사 간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 돈 빌려달라는 얘긴 터더욱 한 적이 없네. 물론 우리 집이 허름하고 나랑 그 옆에 내도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게 사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할 사람으로 보이나? 아휴, 아무래도 자네 장모가 이번에도 또 사고를 친 것 같구만. 우리 딸과 짜고서 자네를 속여먹은 것 같아. 자네, 혹시 우리 딸이 그 돈 어디로 보냈다고 하던가? 자네 장모가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못 만드는데 도대체 어디로 보냈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버님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아버님, 저 진짜 못 참겠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후 장인어른께서 통장을 확인해 보시더니 진짜로 3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우체국 통장만 사용하시는데 자주 안 써서 알림 설정도 안 해놨던 농협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대요. 다행히 아내가 돈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제가 알게 돼서 아직 돈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 믿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초조한 마음에 울면서 장인어른께 애원을 했어요. 아버님, 저한테 그 돈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저한테 그 돈은 제 인생 전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자네가 그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힘들게 일했던 거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그냥 꿀꺽하겠나. 내가 이거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다신 우리 딸이나 자네 장모한테 절대 뺏기지 말게. 우리 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보니 자네 장모 때문에 고생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네. 정말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그 3억 원을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선 장인어른이 이 일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아내와 장모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장모한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이 여편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감히 우리 사위를 등쳐먹어? 장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가 피땀 흘려 일한 돈을 꿀꺽할 생각을 해? 당신 그 돈 어디다가 쓰려고 했어? 당장 말해. 어디다 쓰려고 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신용불량자 생활도 지겹고 하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보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급한 불을 왜 우리 장서방 돈으로 끄냐고. 당신 그렇게 현숙이랑 맨날 놀러 다니 정신 있으면 어디 가서 청소일이라도 해. 나이 70 먹고 맨날 싸돌아다닐 정도로 건강하면서 왜 일은 안 하고 사위돈을 탐내고 난리야?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청소일을 해. 내가 자식 셋이나 낳아서 잘 키웠으면 사위 덕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딸도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 돈이 우리 딸 돈이야? 현숙이 쟤가 당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벌던 코딱지만한 돈은 벌써 당신이랑 놀러 다니면서 다 썼잖아. 당신이 휙 낚아채간 우리 사위 돈은 오로지 우리 사위 혼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사고만 치고 다닌 여편 내가 그런 소중한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해? 아휴, 내가 진짜 당신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어. 속 터져 죽겠다고. 그리고 현숙이 너, 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어디서 좋다고 그런 나쁜 짓거리에 동참을 해? 장서방처럼 성실하고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니까짓게 감히 장서방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도 제 아내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아내한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냐고. 그리고 거짓말 하려면 제대로나 하던지. 내가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한 번에 들통날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길래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아내가 우물쭈물하더니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난 우리 아빠가 당연히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집이 낡긴 낡았잖아. 그래서 당신 돈으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론 부모님을 깨끗한 월세집으로 이사시켜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어쨌든 이사를 가긴 가는 거니까 당신도 모를 줄 알았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보니까 아예 날 어떻게 속여먹을지 미리 계획까지 다 했었구만. 내가 그런 당신을 믿고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이 억울해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안 살았지. 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날 뒤통수 칠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그 짓거리 그만뒀을 거라고.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차피 그 돈 당신이 다시 가져갔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어차피 나랑 엄마가 했던 계획은 다 물거품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장모만 챙기는 아내를 보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신뢰마저 바닥나버려 더 이상 이 여자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어른한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뭐야? 자네 갑자기 왜 나한테 큰 절을 하는가?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게 아버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말도 없이 함부로 쓰고서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여자랑 어떤 사람이 같이 살겠습니까? 아휴, 그래서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겠다는 건가? 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 사위로 받아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가 깜짝 놀라선 저를 붙잡더라고요. 뭐야, 나랑 이혼을 하다니? 당신 지금 그거 농담하는 거지? 부부 사이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너야말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사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 당신 같은 여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처가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모가 절 찾아와서는 제발 자기 딸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네한테 너무했던 것 같네. 내가 그 일은 자네한테 몇 번이고 사과할 테니까 우리 딸이랑 이혼하자는 말은 취소해주면 안 되겠나? 요즘에 우리 현숙이가 밥도 안 먹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한단 말일세. 이러다가 우리 딸까지 잘못되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그러게 애초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자고로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만 가르쳐야 하는데 장모님이 딸한테 잘못된 거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남편을 뒤통수 치는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여태까지처럼 큰딸이랑 지지고 볶고 재밌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내랑 장모가 계속해서 저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제와 처남은 저한테 찾아와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부, 우리 언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도 언니가 엄마랑 제일 친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쁜 짓까지 같이 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매영. 저희도 그 얘기 듣고 큰 누나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떻게 매영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매영, 전 매영이 큰 누나랑 이혼하는 거 응원해요. 저 같아도 저희 큰 누나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어쩐지 몇 년 전부터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니. 난 그래도 애미가 검소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는 애인 줄 알았는데 본성은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도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만약에 며칠만 늦게 알았으면 그 3억 원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지 않니? 저도 사실 그것만 생각하며 아찔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고요. 장모가 그 돈을 어디다 쓰기 전에 일찍 알고 돌려받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재산 분할을 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으로 애들과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희 애들이 참 의젓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들이 엄마랑 떨어져 사는 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으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엄만 맨날 외할머니랑 놀러 다니기만 하고 돈 펑펑 쓰고 살았잖아요. 게다가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외할머니한테 말도 없이 줘버리고 우리 엄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전처가 그동안 얼마나 애들을 안 챙겼으면 애들이 전처 편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전처가 애들 보고 싶다고 가끔 연락이 온다는데 저희 애들이 아예 대놓고 엄마 보기 싫다고 거절을 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울고불고 매달린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본인이 스스로 애들한테까지 버림받는 삶을 택하나요? 다행히 저희 애들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과 가깝게 살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자주 부모님 댁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진 아직도 당뇨 때문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애들이 덩달아서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얘들아, 할아버지랑 간식 사러 편의점 갈래? 할아버지가 너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에이, 아이스크림은 집에서 실컷 먹었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할아버지도 드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당뇨 환자들은 단 걸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아버지 앞에선 아이스크림도 금지고 빵이랑 과자도 금지예요. 아이고, 나만 안 먹으면 되지. 왜 너희들까지 금지야? 할아버지가 겨우 그 정도도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참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실 텐데 괜히 저희가 약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한 것만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 댁이랑 가까이 살게 된 이후로 제가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애들이 알아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애들을 데리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호준아, 너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늦게까지 일 좀 해라. 네가 집에 늦게 오니까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니? 아휴, 손주들 예쁘다고 아들 보고 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라도 매일 늦게까지 일해야겠네요. 아니면 이참에 그냥 집을 합칠까요? 어차피 우리 애들도 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만 여기로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에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손주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방해돼서 안 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다. 사실 진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극구 거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자네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네. 자네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괜히 내 얼굴 보면 자네한테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게 할까봐 내 여태까지 연락을 못했어. 아버님, 저야말로 진작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혼은 했어도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만큼은 잊지 않고 있어요. 저희 애들 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조만간 애들 데리고 아버님만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정말 그래 주겠나? 그래 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나저나 나도 우리 딸 이혼시키고 나니까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딸은 양육비 번다고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그놈의 여편네랑 맨날 놀러 다니지 뭔가. 내가 살다 딸내미랑 마누라가 이렇게 꼴보기 싫을 줄은 몰랐다네. 또 뒤에서 한심한 짓거리 하다가 또 한번 큰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닌지 아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해 죽겠어.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내와 전 장모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혼할 때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 양육비를 제때제때 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돈은 모으지도 않고 그냥 펑펑 쓰고 있나 봐요. 저는 그런 처자식을 떠안고 사는 전 장인어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전 장인어른은 정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전 장인어른만 만나 뵙기로 했어요. 애들도 엄마랑 외할머니는 싫은데 외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죽은 사람 손에서 떡 빼앗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 손에서 떡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욕심이 사납다는 뜻인데요. 제 전처와 전 장모가 딱 그만큼 욕심이 사나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억 원이라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뻔뻔하게 뺏어갈 생각을 했으니까요. 전 앞으로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돈 뺏기는 일 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저희 부모님과 애들에게 좋은 걸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그 고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비록 저는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돈을 떼먹으려고만 했던 전초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선 열심히 번 돈으로 좋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024년도 끝나가는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